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상심리학 박사 조선지입니다. 이렇게 만나뵙니다. 오늘 전혜성 선생님 아까 렉처 하시는 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최영재 선생님 아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는 걸 하니까 제가 앞에서 듣기가 좀 얼굴이 좀 빨개져서 뒤에 앉아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배우는 것도 많고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세미나에서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n family life, love is the oil that eases friction, the cement that binds closer together, and the music that brings harmony. 가정생활에 있어 사랑은 마찰을 조이는 윤활유이고 함께 붙여주는 시멘트이고 융화를 가져다주는 음악이다. 구세군 13대 장군이었던 이바 버러스 장군이 했던 얘기입니다. Don't worry that children never listen to you. Worry that they are always watching you. 부모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로버트 폴감이라는 사람이죠. 그 책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All I need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책의 저자죠. 이거는 우리 심리치료사들의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배님이죠. 버지니아 세티로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Feelings of worth can flourish only in an atmosphere where individual differences are appreciated, mistakes are tolerated, communication is open, and rules are flexible. The kind of atmosphere that is found in a nurturing family. 자아 가치관은 개개인의 차이점이 인정받는 분위기, 실수가 용서되고 대화가 가능하고 법칙이 유연성이는 곧 사랑이 넘치는 가족에서 발견되는 그런 환경에서만 성공적으로 자랄 수 있다. 버지니아 세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돌을 씹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란 돌을 씹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사회활동도 왕성하던 사람도 아이가 생기고 나면 왠지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아이가 생기는 그 경험은 내 컨트롤 밖에 생기는 그런 일들을 생활의 전면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잃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울어대고 그리고 정성껏 만든 이유식도 입에 안 맞는다고 뱉어내고 그런 거 보면은 기운이 좀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곤혹스럽고 마음 같지 않게 자녀 양육입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멀쩡하던 엄마가 산후우울증이 유발될 정도로 정신질환이 유발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요즘분의 일이 아닙니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나 다름이 없다. 부모의 양식을 먹어대고 부모에게 대들며 열심히 노력하고 가르치려는 선생들을 못살게 구는 존재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어른들에게 고민감을 남겨주는 원천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돌출 행동과 이 크고 작은 실수는 부모가 사실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삶의 선물입니다. 어른이 나이 먹어서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낳았다고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와의 생활할 때 안에서 자녀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평상심을 잃고 분노를 하고 흥분을 하고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언성을 높이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럴 때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넘겨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주 매를 들면서 폭력적이거나 비꼰 언사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상처를 준 행동이고요. 여태까지 지금껏 줬던 사랑과 헌신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 날려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라갔죠?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코칭 스타일에 유명한 자녀와의 관계 향상, 이런 관계 향상을 통해서 잠재력 극대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 성취와 잠재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들 테네시 대학의 nel슨 밀리센 박사는 2011년 1월 1일 교육 리더십 저널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서포티브한 가족이 존재할 때 더 성적이 우수해진다. 이런 경향은 주류 사회 학생보다도 소수계 민족의 학생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가족이 심적인 지원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으면 자녀의 성적도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조명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포티브 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volunteer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무작위 volunteer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상품권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예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서포티브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네, 너무 많아서 제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분 중에 서포티브한 어머님 자꾸 제 시선을 피하시는 거예요. 서포티브한 부모는 어떤 부모님일까요? 네, 서포티브한 부모는 뭘까요? 지지적인 자녀를 많이 지원해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의 모습일까요? 맞춰보세요. 바운티가 두 분이 갑자기 네. 이해와 사랑이 아닐까요? 이해와 사랑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듣기에도 사실은 당연한 것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포트에만 관심을 많이 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이렇게 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잘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서포트 받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필요하면 활동에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성적이 떨어지면 튜더도 붙여주고 그런 서포트 받는 뜻이 아닙니다. 서포트 받는 뜻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느끼기에 부모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면 서로 속이거나 다툴 필요가 없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감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노력 외에 다른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 부모님께 사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유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 학부모님이 유도요. 아이를 잘 유도하라고요. 네, 아닙니다. 스포츠 유도라고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기서 유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유도를 좋아하세요. 이걸 하면 되죠. 유도를 왜 좋아하세요? 밸런스와 균형이요. 좋습니다. 이건 못 드립니다. 나중에 따라서. 혹시 유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한 분도 없으세요? 유도를 올림픽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예. 어떤 게 제일 재밌으세요? 유도를 보실 때? 한판. 네? 밀고 다니는 거. 봤어. 집어 던질 때. 네. 이렇게. 상대방의 힘을. 그렇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이걸 어디다 누구한테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 이상은 안 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다이내믹하다는 것이 유도의 특징입니다. 특히 유도에서 아까 기술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유도 기본 자세죠. 이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힘을 주면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기술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선수 사진입니다. 네, 자세가 바뀌었죠?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선수는 파란색 상대 선수가 앞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바꾸고 이 자세로 이제 잡았습니다. 업어치기라는 자세고요. 왜 최민호 선수가 상대 선수 앞에서 이러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좀 여기 정도 오면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박수가 안 나오네요. 저는 이거 너무 애니메이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거기에서 상대방이 밀고 들어올 때 자녀와의 대립관계에 있을 때 자녀를 돌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최민호 선수가 상대 선수 앞에 있듯이 자녀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에너지를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전환시켜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등에 업게 되면 동서남북 어디든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이렇게 업어치기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던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 함께 서서 힘을 합쳐야 유동성 있게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세미나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대립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하시지 않을 것이냐.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파트너십입니다. 가족 안에서 화합이 돼야 되고요.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요. 자녀는 부모와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개세보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부모는 항상 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사람. 제재하는 enforcer로서,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막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자녀가 부모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에게는,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자녀가 말을 안 듣게 되죠. 모든 자녀가 한 번쯤은 여러 번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우면서 세상을, 이 넓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 부모가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와 세상은 이런 것이다,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지혜롭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챌린지를, 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도전을 받을 때 부모는 현명하게 자녀를 잘 가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저에게 사실은 이런 상태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러면서 저한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지쳐서 이 맘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들과 대립하다가 힘이 빠져서 공부나 진로에 대한 연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조언은 무게도 없어지게 되고요. 정작 필요할 때 부모의 지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파워 스트러글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대립 구조로 다가올 때 이것을 극복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YTN을 보다가 저는 한국 자살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걸 보고 놀랐는데요. 한국에서는 1년 평균을 봤을 때 하루에 몇 명이 자살을 했는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42명, 42명, 42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분의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살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 우리의 사랑받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극적인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 있고 부모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아마도 이 통계의 일부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선생은 있어도 나쁜 제자는 없다. 이게 한국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속담이죠. 네. 자녀는 부모를 힘들게 할수록 부모는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어쩌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데, 자녀를 가이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뵙는 환자 한 분이 부모님이 사실은 한국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분들이었습니다. 서울대 나오시고요, 전문의로 미국에 이민하셔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셨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데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아주 크게 실패를 하셨습니다. 자녀를 아주 엄하게 키우신 이 부모님은 아이가 너무너무 강인하고 타고난 성향이 너무너무 이렇게 대립을 하고 대들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매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무지무지한 매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20대에 얼마 있으면 30대가 되는 나이인데요. 지금 마약과 범죄에 휩쓸려서 교도소를 부당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우울증, 불안증, 저한테 하는 말,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살 기도를 수차례 하고 그런 어려움을 제가 가족적으로 함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길 필요도 없었고 충분히 예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밤마다 자살의 충동에 시달리는,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모릅니다. 공학도나 충분히 변호사가 될 수 있던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의 관계를 정립하고 자녀의 잠재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비디오 게임을, 갑자기 라이트해지죠?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가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비디오 게임 하면 아주 그냥 진저리를 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왜 비디오 게임은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잠도 안 자면서 노는 걸까요? 맞춰보실 분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최명조 선생님 외에 다른 분은 없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누가 재밌으니까요?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 게임이 아이들에게 왜 재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재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아이들에게 왜 재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부모로서의 이 관계를 비디오 게임에서 배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디오 게임은 사실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디오 게임은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비디오 게임은 요구하는 요소를 모두 해내면 다음 레벨에서 새로운 모험을 약속하고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필요한 것들을 해내지 못하면 아이가 약속을 못 지키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도 약속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필요한 것을 해내지 못하면 아이가 비디오 게임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울어대도 한번 봐준다든지 넘어가 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디오 게임은 자녀를 학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어떤 때는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연습을 하고 기술을 숙달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호기심 그리고 배우려는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커가면서 점점 그게 사라집니다. 어렸을 때 그것이 아주 팽창되어 있을 때 그것을 살려줘야 됩니다. 비디오 게임은 그걸 할 줄 압니다. 부모는 자꾸 그걸 억누릅니다. 귀찮으니까요. 세 번째로 비디오 게임은 삶과 벌에 철저한 공평함을 보입니다. 네 번째로 비디오 게임은 인터랙티브합니다.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필요한 만큼 함께 해줍니다. 사실은 부모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녀는 비디오 게임 놀고 싶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되죠. 부모는 항상 거기 키고 끌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가끔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성적이 내려갔다. 갑자기 동생과 자주 싸우기 시작한다. 아니면 이상한 친구들과 갑자기 어울리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디오 게임은 그런 신호가 올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디오 게임은 실수를 자연스러운 배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배우도록 유도를 합니다. 부모는 사실은 참 자녀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실책을 하고 화를 내고 어떤 때는 냉소를 하면서 실수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간접적으로 합니다. 실수를 할 것을 알고 어느 정도 내버려 두면서 자신이 직접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잔소리나 야단을 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보다 실수를 통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으로 느끼면서 배우도록 도와주면 앞으로는 그 자녀가 실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피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와의 협조적인 그리고 자녀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꺼내줄 수 있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학교 다니는 자녀분들, 부모님들 있으십니까? 네. 자녀들 학교에서 직접 픽업하시는 때가 있으시면 자녀를 픽업하실 때 휴대폰의 이용을 피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차에서 기다리시면 차에서 전화하면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시기 10분 전, 후 휴대폰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디너 저녁 식사에 초대되셔가지고 가셔서 사람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아니면 식사를 기다리시면서 전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분들하고 한 4명이, 5명이서 앉아 계실 때 아니면 2분이 있으실 때 앞에서 사람 앞에다 두고 전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왜 없으세요? 손 봤어요? 있으세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감히 양해를 구하지 않고는 앞에서 사람이 있을 때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상대방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학교가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학교가 아무리 즐겁고 재밌어도 부모를 보는 그 순간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집에 갈 때까지도 전화를 해요. 아니면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오면 잠깐만 전화할게.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녀를 존중한다면 전화 오신 분한테
잠깐만 좀 이따 내가 전화 다시 해줄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오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전화를 하신다는 것은 넌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 너도, 내 아들인 너도, 내 딸인 너도 너의 자신의 인격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메시지를 심어준 겁니다. 다음은 validation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validation의 언어가 한말 뭐였죠? 아까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지지해주는 언어. 네, 지지해주는 언어죠. 아까 최영희 선생님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페어텐션 하셨으니까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커피가 사실은 제가 아주 비싸게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스타벅스에서 7불이 넘더라고요. 한 잔에. 점심값이. 근데 하나 5불씩 들어있습니다. 한 잔 드시고 3불 나옵니다. 네. validation 언어를 씁니다. validation 언어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약간 퉁퉁거리면서 엄마는 나하고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답을 하십니까 보통? 무슨 소리야? 아니면 얘 요즘 얼마나 바쁜데 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그것보다는 validation 언어라는 것은 그래, 같이 시간을 보낸 게 한참 된 것 같구나. 아무리 오전에 같이 시간을 보냈어도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 의미가 뭔가 일단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는 오전에 같이 시간 보낸 게 같이 보내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아이가 비디오 게임은 책 좀 읽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엄마가 교회 갔다가 도서관에 좀 갈 일이 있는데 도서관 가서 뭐 좀 픽업 좀 해야 되겠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책을 항상 끼고 있으면 아이한테 책 읽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읽게 됩니다. 빨아들이거든요, 스폰지처럼. 그러니까 시키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괜히 그 에너지 낭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배울 수 있는지. 엄마 아빠는 항상 드라마 보고 있고 비디오 보고 있고 인터넷으로 드라마 맨날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마라, 책 읽어라 그러시면 아이가 그걸 네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존심을 없애는 언어를 피합니다. 제가 교회지만 자존심 없애는 언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답답하니까.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너 이거밖에 못하니? 커서 뭐가 될래? 가끔 이제 아유 아빠랑 똑같아. 선생님 왜 웃으세요? 무슨 말하는 거야? 똑똑히 좀 말해봐. 크게 좀 말해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대답 안 해? 애들 주제 뭘 안다고 나서니? 너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이렇게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녀분들한테? 많습니다. 2개 드렸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아까 하셨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볼 때 말씀하신 얘기 중에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셨나요?
내가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 날씨는 너무 세니까. 아, 네. 너무 내가 너무나 피했어.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예, 속으로는 많이들 그렇게 느끼셔도 예,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야 된다. 네, 앞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이제 안 받았는데. 예.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대화할 때. 격려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녀 스스로 한 노력에 대해서는 그에 응하는 격려와 존중을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월급을 받죠. 주급을 받죠. 아니면 보너스를 받죠. 커미션을 받죠.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칭찬과 꾸중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제 기 살려주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호하게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최고야 항상. 네가 제일 잘났어. 잘생겼어. 너가 제일 이뻐. 모호한 칭찬은 자녀에게 자칫 잘못하면 섣부른 허영심 키워주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못한 부정확한 자아 개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먹나 애한테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참 착하다. 아유 잘 먹네. 그런 칭찬보다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더 효과적으로 칭찬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야. 아니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넌 분명히 튼튼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되 칭찬을 구체적으로 아이가 이것을 들으면 앞으로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더 좋아질까 이것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와 약속한 것은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저희 집은 아이와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아주 어려도 미안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설명을 할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항상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레고를 오늘 사줄게. 그러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부모와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상이든 벌이든 같습니다. 마켓에 갈 때 캔디 안 사주기로 약속하고 같이 갔으면 이제 아이가 때를 쓴 적이 있으면 바닥에 누워서 울고 불고 하면 약속을 벌써 했으면 장을 다 봤어도요 중단하고 집에 가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내 생활이 힘들어도 자녀의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행동은 항상 마음에 항상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막무가내라도 엄마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연거푸 확인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믿고 존경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잘 하다가 한번 예외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세울 수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아이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전은 더 힘들고요. 자녀의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포텐셜을 늘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은 자녀의 관계 향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거의 100%가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행복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부합이 될 때는 자녀의 포텐셜이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관계를 항상 유념하시고 말과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올바르게 사랑을 전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강의 다 마치셨는데요. Question and Answer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다큰 자녀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갖고 부모의 그 대화를 피한다고 해도 부모의 전화를 피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자녀가 들어올 때까지 가만 놔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계속 시도를 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지. 좋습니다.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리피트 드릴게요. 다 큰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가 멀어졌습니다. 연락을 하세요, 이쪽에서는? 시도를 했는데 네. 피해. 네. 오케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처에서 난 건지 아니면 트랜지션에서 아니면 자녀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틀린 건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코멘트 시간 끝나고 저하고 잠깐 얘기하시면 제가 좀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이들은 다 키웠고 지금 손주를 보고 있는데요. 네. 여자아이인데요. 1살 반 됐는데요. 1살 반이요? 네. 근데 이게 여기 고집 나오고 이제 뭐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지가 싫어 막안 하겠다고 막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딱 지가 보는 앞에서 입으로 뭐 먹지 말래는 주워 먹지 말래는 날 쳐다보고 나이 못 쳐다보고 빼질 거 이렇게 네. 돌아시더라고요. 네. 요거 애기 때부터 그런 거는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는 좀 물론 정답은 뭐 교과서에 있는 말은 뭐 손을 꽉 쥐고 뭐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하지 마라 이름을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감았어요. 노래방 습관이 나와가지고요. 마이크를 제가 그래서 마이크를 안 잡고 걸어놓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일부러 딱 쳐다보면서 딱 제 앞에 와서 네, 싹 잘 웃고 들었습니다. 제가 서머라이즈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잘못하면 이걸 점점 마이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말씀하신 게 지금 다 들으셨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1살 반, 조금씩 이제 에디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아이가 이제 보란 듯이 앞에 와가지고 먹지 말라는 더러운 것을 갖다가 먹고 그러고 갑니다. 보여주는 거죠. 나름대로의 힘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의 여러 가지 나이의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들어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에디튜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디튜드가 태도인데 약간 좀 강한 성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런 태도가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죠. 기질적같이. 근데 아이가 이런 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잘 부모님이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아이를 기를 죽인다고 하나요? 아니면은 때려요? 예, 업어치기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됩니다. 진짜 기선제압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이의 성향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한 아이가 있고 에리트를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십 기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혜성 선생님 저기를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아이일수록 부모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립으로 가서 아이를 길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언젠가는 페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관점을 함께 이해를 하고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시다 안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잘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위험한 행동을, 예를 들어서 벽에 머리를 박는다든지 자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어린아이가 그럴 때는 필요한 기술로 인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일 경우에는요, 적어도 3살 미만일 경우에 분명한 그 훈육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모님의 기질에 비해서 아이가 좀 강하다. 아까 저희 슬라이드 보실 때 주도형, 담즙형 그런 아이들이 그런 기질을 흉폭하게 되는데요. 또 만약에 혈액형으로 접근하자면 O형이나 B형의 아이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3살 이전에 분명한 그러니까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분명한 기준을 부모님들께서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집에 그 생각하는 의자를 하나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장소나 그런 것은 피해주시고요. 그 거실이나 그렇게 좀 탁 트인 공간에 구석에 아이용 의자 있죠? 아기용 의자를 거기다 준비해주시고. 식탁을 앉은 데가 돌아다니니까 잘못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아기 식탁 보고 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해가지고 구석에 돌려놓고 네. 타임아웃해. 예,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타임아웃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인터넷이나 육아 서적에 보면 타임아웃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끝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3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그 적절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한 선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님, 주 양육자께서 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부부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정 선생님께서 서 계셔서. 네.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저희 부부는 제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내향이고요. 근데 대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화를 서로 잘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거든요. 각자의 방법을 계속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야 되나?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특히 한인 그분께서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많은 부부들이 상태가 심각해질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보니까 부부 관계가 대화에서 좀 갈등이 이제 좀 이렇게 시작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초기에 2년까지는 그 패션이 있어요. 두 사람이 좋아해서 시작하는. 허니문 스테이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꼭 어디가 좋다 이런 걸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서로 이렇게 어트랙션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2년까지는 그래도 그 패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그 personality conflict,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환경, 자라온 환경이나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의 다른 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맞춰나가는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때 보통 한국 그 부부님들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이거는 한두 번 그냥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도움을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쇼트 세션으로 하시되, 예를 들어서 한 5번 정도
이 정도로 부부 세션을 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카운슬러가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뭐 아니면 다른 여기 계신 분들도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대화에 대한 테크니컬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화에서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로 자라온 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감, 감정을 또 표현하는 거,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사실은 꼭 현실이 진실이 아닌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와주고 다른 분들도 부부 상담 하시는 모든 전문 상담가들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봐야지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봐요. 부부 관계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카운슬링이나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제로 가족 중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우리가 왜 병원에 갔을 때도 너무 아파서 이제는 구제불능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캔서로 죽어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상담도 우리가 필요할 때 미리 prevention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제 도움을 청하시면 아마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세 분 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제 딸이 있는데 한 명은 굉장히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고 한 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수를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엄마 입장으로 기다릴 수 있지만은 얘가 세상에 나가서는 이거를 고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학교 가서는 대답을 빨리 해야 되고 또 한 명은 또 좀 말을 좀 안 하고 대답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을 뵈니까 어머님 혹시 외할머니신가요? 내할머니신가요? 내할머니세요.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여기 계신 손 박사님이나 지금 우리 여기 최 박사님, 여기 또 명채 선생님 전부 외향 성격 유형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편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선생님은 바로 대답하는 학생을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깊이 생각한 후에 옳은 대답을 하는 학생을 또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아이한테 너가 좀 내향형인 기질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입시학원에서 여기 2세 아이들의 성격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좀 이상하고 괴상한 아이다. 우리 아이는 아침에 세수를 하네요, 선생님. 머리를 안 빗어요. 그리고 옷에 신경을 안 쓰고 옷을 아무리 갈아입으라고 해도 갈아입지 않고 냄새나는 티셔츠를 입고 가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또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충분히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또 중요한 건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도 또 그게 굉장히 교사와의 관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성격 유형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가 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고 너가 조금 주의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노력을 해볼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께서 그걸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꿔주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향형들은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다 억지로 시키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학교 상담실 선생님들하고 카운슬러랑 얘기를 해보게 한다거나 나의 장단점을 알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혹시 개인적으로 더 질문이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안녕하세요. 제 딸이 지금 8주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고생을.
18년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8주 됐는데 애착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제가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면 8주 됐는데 애가 많이 울어요. 애들보다 좀 많이 울고 제가 울 때마다 이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제 업고 이렇게 달래는데요. 이 애착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세 이제 그 부모님들은 혼탄다고 그걸 하면 안 된다 놔둬라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공부하기로 아니다 이 애착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잘 항상 해줘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두 개 중에 항상 이 혼란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 애착관계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 싶어서 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머니 계신데 제가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딸이 5살이거든요. 네. 딸이 7주 정도 프림이었어요. 그래서 뭐죠? 그게 그래서 병원에서 2달을 있다가 제가 집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머전시 이런 걸 계속 하고 건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2살 될 때까지 땅에다 내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자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제 소견은 부모가 하는 것을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꾸 안게 되는 것은 자녀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게 되도록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추가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도 자녀들이 지금 다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이 안아주시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안아주세요. 지금 닥터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려놓지 않을 만큼 안아줘도 아이들이 스포일드 된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아이가 5살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아주고 싶어도 점점 아이들이 이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가 2 이상 있으신 부모님들은요. 큰 아이도 작은 아이만큼 많이 안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제가 지금 그 가족 상담을 해보면 큰 아이들의 상처가 굉장히 커요. 아직 5살인데 동생이 3살이면 그 부모님들은 5살 아이한테 한 6학년 정도의 그 행동 요구를 하세요. 그러나 그 5살 아이도 여전히 아이라는 거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제가 예, 리차드 목사입니다. 그 애착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그 심리 이론에서 긍정적 애착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지티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서 그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이 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부정적인 관계로 애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애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특히나 그 어린 시절 애착의 관계는 2살 이전을 의존을 해가지고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장차 생활하는 데서 모든 그 기능의 바탕을 형성하게 되는 자,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께서 그 무조건적이고 어떤 그 바운드리라든지 리밋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착의 형성보다는 존 버글비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적당한 부모 노릇이 가장 적절한 애착관계 형성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힘들 때는 엄마 아빠의 힘든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자녀에게 자신의 그 자원 리소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애착관계 형성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엄마가 짜증이 나고
모든 일로 잠도 부족하고 수면도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아이들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의 부부 자신의 사회적인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것들을 먼저 돌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의 필요를 갖다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적당한 부모로서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두 분이 깨어들어가지고 제가 마저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막 급하게 막 마이크를 떼주셔가지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ood enough mother라는 뜻이죠. 정답이. 티오리가 굉장히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퍼펙트한 mother는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퍼펙트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퍼펙트하지 않은 엄마를 경험을 해야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앉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이가 만약에 앉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안아주는 것이 싫으면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아이가 그게 너무 힘들면 어떤 아이들은 앉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앉으려고 해도 앉게 하질 않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아이들의 갓난아이라도 그 필요를 존중을 기민하게 사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성격 유형에서요. 네. 성격 유형에서요. 이게 성격 유형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게 네. 어느 정도 또 변화되는 건지를 연구한 사례가 예, 제가 우선 그 MBTI 성격 유형에 관해서는 그 학자들이 사실은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만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 그걸 이제 그 MBTI 성격 유형에서는 유형의 변조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내향형의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시면 그 외향형의 목사님인 것처럼 그 옷을 입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MBTI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국화로 태어났는데 나는 국화로 태어난 소극적인 아이인데 교회를 가면 장미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아주 적극적인 빨간 아주 정열의 장미. 그러면 이 국화꽃 위에 페인트 칠을 합니다. 이건 아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화에다 빨간색 칠을 해서 마치 내가 외향형인데 외향형인 장미꽃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는 나는 원래 타고나기는 내향형인 장미꽃인데 사모님들의 경우에 그런 그 유형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밝으신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셔야 되면 그 장미꽃 잎을 다 닫아버리시고요. 거기다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하고 국화꽃처럼 변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미꽃에 그 가시를 전부 다 쳐내고 아주 그 근엄한 그 국화꽃의 모양으로 교회를 가세요. 그걸 우리는 유형의 변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 칼 구스타프 융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 사람의 성격 유형은 타고난 그 씨앗이다. 마치 꽃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진 씨앗과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 장미꽃이면 장미꽃으로 완전히 만개해서 아주 붉고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피어나야 되는데 집안의 환경이 부모님들이 장미꽃으로 자라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면 너는 장미가 아니야. 너는 국화야. 국화로 살아야 돼. 국화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장미꽃으로 피어날 수가 없고 국화꽃인 것처럼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격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이 변조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대 이후가 되면 타고난 자기 유형을 알아서 그 적절하게 자기의 열등 기능과 자기의 장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답이 정답이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점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유형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해드리는 모든 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최명희 선생님은 어그리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음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정말 중요한 게 이밸리에이션을 픽업을 하셔가지고 갖고 오시는데요. 볼펜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좀 필라웃을 해서 주시도록 하시고요. 예, 손 박사님 나오셔서 저희 카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시면서 들어보시도록 해주십시오. 예,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안 오셔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카파의 웹사이트가요, www.kapaonline.org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방문하시면 저희들의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지 그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좀 자세히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우리 카파가 하고자 하는 많은 그 이벤트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카파의 활동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평가서 작성해 주시고 또 저희 다음 이벤트에 그때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연락드렸던 사이트 이력서로 알겠습니다. 보답됐지 않습니까? 난 이래까지 없어. 엄마는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한 번에